안녕하세요. 바디클럽 9개 회원님들, 바디 디렉터 김기영입니다. 네. 자, 벌써 우리 바디클럽이 4주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진짜 열심히신 모습 무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근육과 기초대사량 운동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선 그럼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대사량이란 우리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체온을 유지한다거나 우리가 호흡을 하고 또 심장박동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러한 기초적인 생명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 양을 바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휴식 상태나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초대사량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바로 소모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보통 남성은 체중 1kg당 1시간에 1kcal 소모하고요. 여성은 0.9kcal 정도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조금은 낮은 편이겠죠. 자, 1300kcal 정도가 바로 여성 기초대사량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자는 1700kcal의 평균 기초대사량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초대사량이 높다면, 네, 높다면 우리는 밥을 많이 먹어도, 네, 에너지로서 소모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살이 빠지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디클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근육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근육은 바로 수축, 이완에 의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운동시키는 기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근육을 사용하고 있겠죠. 네. 자, 일반적으로는 살갗 밑에 있는 살로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는 골격근을 가리키는 의미이지만 전문적으로는 심장벽을 이루는 심근, 내장벽을 이루는 내장근도 모두 근육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골격근은 운동을 많이 할수록 발달하게 되죠. 자, 저는 이렇게 골격근이 발달하신 분들 보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러한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희 체온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체중을 관리해주고요. 체형을 유지해줍니다. 뼈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방지해주죠. 또한 질병을 예방하고요.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개선해주는데 바로 이러한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 말했던 근육과 기초대사량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자, 그럼 강의 도입부에 시작했던 기초대사량과 바로 근육과의 관계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체는 수많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근육이 강화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증가되면서 지방을 더 많이 연소시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근육이 많을수록 지방의 연소가 활발해져 살이 덜 찌는 몸이 되는 것이다. 자, 영상에서 보았듯이 바로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지방의 연소가 빨라지고요. 네, 또한 이러한 에너지원이 소모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면 바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 그리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근육을 많이 성장시킬수록 또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도 함께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사실 근육을 키우는 부분, 자, 왼쪽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섬유를 크게 만들어주고요. 이러한 근섬유가 함께 외부의 그 저항의 작용에 의해서 자,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바로 근육이 커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사실 근육을 키우는 팁은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단순합니다. 그 해당 부위에, 근육을 키우고 싶은 해당 부위에 계속적인 자극을 가해서 파열되지 않을 만큼의 상처를 만든 후 사실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면 근육의 상처가 아무는 과정 중에 그 부위가 더 단단해지면서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이지요. 예. 하지만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기 쉽지 않죠. 그쵸? 자, 35세 기준 1년에 1%씩 근육은 줄고 1% 지방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육이 1% 줄게 되면 평균 수명은 바로 1년씩 감소하게 되죠. 근력이 없으면 지방이 쌓이게 되고 뱃살이 찌게 됩니다. 자, 복부 근육의 역할은 바로 인체 내부의 장기를 든든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근육이 줄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더욱더 쌓이게 되죠. 결국 이 지방이 결국 장기를 둘러싸게 됩니다. 자, 내장 지방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근육을 단련하는 건데요. 특히 한국인들은 이런 내장 지방이 어떤 인종들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한눈에 보기에도 미국은 뚱뚱한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죠. 반면 우리나라는 뚱뚱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 비율은 미국의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비만과 관련된 각종 질환에 걸리는 비율은 우리나 미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서양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윤숙 의학전문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거의 똑같은 미국인과 한국인, 몸 전체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인에게서 8%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번엔 복부 장기들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내장 지방의 양을 측정해봤습니다. 내장 지방이 차지하는 면적과 비율 모두 한국인이 20%나 더 많습니다. 몸 전체의 지방이 복부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Usually when I gain weight, I'll gain weight in my hips first, and then later feels like I'm gaining weight in my stomach area. 아무래도 살이 찌면 배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인종별로 복부 내장 지방의 비율은 다릅니다. 흑인이 가장 적고 동남아시아인, 중남미계인, 백인 순으로 내장 지방이 많고 한국인 등 동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살이 찔수록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정도도 역시 동아시아인이 가장 가파릅니다. 복부 장기에 바짝 붙어있는 내장 지방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인슐린 체계를 어지럽혀 당뇨를 유발하고 혈관에 상처를 줘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불러옵니다. 더 나아가 각종 암과 담석증, 통풍,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장부터 살이 찔까요? 아프리카나 서양보다 지방을 먹기가 쉽지 않았던 오랜 역사에 몸이 적응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끼기 위해 꺼내쓰기 가장 어려운 깊숙한 곳에 지방을 쌓아둔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내장 지방 형태로 축적하려고 하는 성향과 이 에너지를 근육에서 소비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유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결과 똑같은 열량을 먹더라도 밥 등에 들어있는 포도당에 비해 과당 음료를 마신 사람은 내장 지방이 4.7배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당과 함께 근육도 내장 지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한 남성. 몸무게는 5kg 넘게 빠졌고 특히 허리둘레가 5cm나 줄었습니다. 비결이 뭘까?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같이 하니까 살 빠지는 속도도 확실히 빨라졌고 실제로 3개월간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에 비해 근육을 늘리는 근력 운동을 한 사람에게서 내장 지방이 2배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하는 주요 기관 중에 하나가
그 근육이고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또한 그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자, 동양인, 특히 동아시아인들에게 이런 내장 지방은 육안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체구가 서양인에 비해 작지만 바로 내장에 지방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요. 또 인슐린의 질환을 만들면서 암과 그리고 온갖 질병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거는 저희 그 유전적인 그 영향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운동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이기도 하죠.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고 운동하면 다이어트를 떠올리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운동은 다이어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개선시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식습관의 변화 없이 운동만 한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는 몸무게에 자주 실망했을 것이다. 또한 운동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신경학자들은 운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할 때 현존하는 어떠한 약도 흉내낼 수 없는 마법의 약이라는 표현을 쓴다. 분명 운동에는 다이어트나 성인병 예방 외에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운동과 뇌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신경과학자 다니엘 우퍼트는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만약 주위 사물을 인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등 두뇌의 활동이 미래의 움직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회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보자. 단순 동물인 멍게는 처음 유생 때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특정 시기에 이르면 바위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멍게가 바위에 달라붙고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면 멍게는 기이한 짓을 한다. 영양 보충을 위해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먹어버리는 것이다. 움직임이 필요 없어진 순간 멍게에게 뇌는 사치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포유류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알라의 뇌는 40%가 뇌척수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빈 공간은 예전 코알라의 조상들이 지금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점 몸을 움직이지 않고 느릿느릿 유칼립투스 나뭇잎이나 뜯어먹는 방식으로 적응해버린 코알라에게 에너지만 잡아먹는 큰 두뇌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그러면 얘는 인간이 이토록 커다란 뇌를 갖게 된 이유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수렵 채집 시절 움직인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 딸기가 나오는 곳을 기억해뒀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사자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우회해서 이동해야 했으며 사냥할 땐 사냥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예상하며 움직이고 도구를 잡기 위해선 손가락 끝에 신경까지 활용해 움직여야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복잡하고 큰 두뇌가 필요했으며 기억력과 인지력은 우리의 움직임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 예시들은 굉장히 단순한 예시들이지만 벌써 많은 전문 분야에서 인간을 이기기 시작한 최신형 로봇들도 움직일 때만큼은 5살 어린아이보다도 한참 못한 모습을 보면 인간이 움직이기 위해 왜 복잡한 뇌의 기능이 필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연구들이 최근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운동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대학 입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연구 발표,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킨 학생들의 IQ가 올라갔다는 연구,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의 암기 속도가 하지 않은 사람의 암기 속도보다 더 빨랐다는 사실, 운동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그리고 운동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노르에피네프린, BDNF 등 뇌의 기능에 관여하는 화학 물질까지 운동이 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움직임의 수고를 덜어주는 테크놀로지에 기대어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후손들의 뇌는 어떻게 바뀔까? 코알라의 뇌처럼 수액이 차오를까? 사실 후손들까지 갈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 뇌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 증가율은 11.7%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현대인들의 뇌 크기가 2만 년 전보다 테니스 공만큼 작아졌다고 한다. 중요성을 인지한 여러 나라에선 벌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 시간을 늘리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민사고 학생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반부터 7시까지 운동을 한다고 한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이제 바뀌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 운동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 서울의 한 헬스클럽. 퍼스널 트레이너인 이승광 씨가 회원에게 운동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운동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운동을 통해 누구보다 커다란 인생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승광 씨는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댄스 그룹 구피의 멤버로 활동했다. 그런데 2006년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그룹 구피는 돌연 해체를 선언한다. 무대를 잃어버린 스타 이승광에게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병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결국에 나중에는 너무나 크게 벌써 내 마음속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 있던 거죠. 그러면서 진짜 안 좋은 그 생각들과 그래서 맨날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거예요. 혼자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잠들고 술을 안 마시면 잠을 안 올 정도였었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에 빠질 정도로 심각했던 우울증.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운동이었다. 지금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일단 많이 움직이세요.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게 되면 운동 심하게 이제 땀 흘리고 나서 샤워할 때 개운한 그 느낌처럼 되게 뭔가 하나 벗은 느낌, 또 하나 벗고 좀 몸이 가볍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어떤 게 생기냐면은 한꺼풀 한꺼풀 내 머릿속에 있는 떼를 벗기는 느낌이에요.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은 이승관 씨. 우울증과 운동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운동은 우울증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 미국의 한 의학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들이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증상이 약 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거나 인지치료를 받을 때와 거의 같은 정도의 효과라고 한다. 운동을 시작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뇌 체계를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신경 전달 물질들 중 많이 연구된 것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뇌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신경세포의 시냅스소포 속에는 약 50가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한다.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각의 정보를 신경세포들에게 전달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우리 뇌에서 즉각적으로 분비된다. 도파민은 운동과 쾌락에 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세로토닌은 기분, 체온 조절, 수면 등에 영향을 주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공포와 스트레스, 흥분 상황에서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운동을 통해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발히 분비되면 우울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뇌,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자, 두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신가요? 바로 운동과 뇌, 그리고 신체 활동, 우리의 감정까지 모두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을 빼야 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억지가 아닌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신체 활동의 일부분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신체 활동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많은 자각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 영상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운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바디클럽 회원님들 영상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작은 운동부터 실천하시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그런 운동이 여러분들 몸에 습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체지방 5파운드, 즉 2.2kg의 감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크기를 볼까요? 자, 자, 근육과 바로 지방의 크기 비교가 되시나요? 약 부피가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특히 질량은 약 1.1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셨을 때 같은 몸 다른 느낌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이것은 지방과 근육의 부피와 질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근육을 키우게 되면 같은 60kg도 왼쪽과 오른쪽 보시다시피 근육의 차이로 이렇게
라인이 다르죠. 네. 와우. 자, 바디클럽 회원님들 근육질의 몸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네. 자, 우리 그렇다면 이런 근육질의 몸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킬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운동 중에 하나인 스쿼트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스쿼트 30일 챌린지. 자, 여러분 369 게임 아시죠? 자, 스쿼트 30일 챌린지는 4, 8, 12, 4, 8, 12 이렇게 진행되도록 할 텐데요. 자, 1, 2, 3일 자, 5회씩 횟수를 늘리고요. 4일째 근섬유 회복과 근섬유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쉬어줍니다. 자, 5, 6, 7 횟수를 또 5회씩 늘려주시고요. 8일째 쉬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30일 우리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할까요? 저희 바디클럽에서는 우리 회원님들의 몸에 운동이 완전한 습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심플하고 간결하면서도 반복적인 운동을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근육이 탄력이 붙고요. 그리고 내 몸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동 범위도 넓혀주고 또한 기초대사량이 향상되면서 이런 라인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저희 바디 디렉터님들 바로 모두의 소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케줄이 바쁜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의 집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영상을 보게 될 때 항상 이 제품이 보이더라고요. 알스케어드. 잠자는 동안 몸속의 독소를 정화시켜주는 리뉴, 깨어있는 동안 몸 안의 활력을 찾아주는 리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정말 매력있죠. 미토콘드리아. 건강한 내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위해서라면 바로 이 알스케어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을 하게 되면 진행은 됐지만 바로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내 몸을 활용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배기가스와 같은 물질 바로 젖산이죠. 이러한 젖산은 저희 근육의 사이사이에 끼어서 알을 배기하고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자, 우리가 등산을 갔을 때 느끼는 그러한 알통, 근육통이 다음날 몸살이 일어나는 근육통의 원인이 바로 이런 젖산이죠. 이런 젖산을 분해해주는 오버드라이브 우리 회원님들이 운동하시면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디클럽 회원님들, 내 몸에 쿠션 말고 근육을 키우는 바디클럽 회원님들 되시길